네, 안녕하십니까. 박주인 TV의 박주인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이태원 참사 정부는 없었다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는 이제 이태원 참사보다는 뭐 12구 참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뭐 용어를 좀 혼용해서 쓰게 될 것 같은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진행을 위해서 행안위 소속이시면서 우리 당 대책본부의 부본부장님이시죠. 이성만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정만입니다. 네. 그리고 민변의 12구 참사 대응 TF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TF의 공동간사이신 이창민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네. 뭐 워낙 할 얘기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떤 얘기부터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참사를 막아야 될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는 뭐 여러 단체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안 돼서 참사가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참사 후의 대응에서도 문제가 많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성만 의원님, 쭉 이제 행안위에 계시면서 또 예, 대책본부에 계시면서 이 상황을 쭉 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도대체 이 참사가 왜 일어났고 뭐가 잘못돼서 일어났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다중 인파가 이렇게 좀 모이게 되면 네, 이가 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통 해당 지자체가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좀 점검도 하고 사전 회의도 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질서 유지의 가장 첫 번째 책임자는 용산구청입니다. 용산구청이 그 지역 내 할로윈 데이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홍보도 있었고 또 노마스크를 처음으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이 몰릴 거라 다 예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혹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점을 우려해서 좀 위험 지역은 좀 가보기도 하고 네. 이 가보고 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자체 인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안 되면 뭐 관할 경찰서, 용산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의 협조 등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뭐 이번에 처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네.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구청장이 주재해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 대응이 전혀 없었고요. 또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도 좀 문제가 있었죠. 네. 이런 다중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주의를 좀 주고, 왜냐하면 새로 된 박형 구청장이 된 지 불과 4,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전체 조직을 장악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문제를 좀 체크해주고 좀 관리하라고 지도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거의 없었고 해서 사전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게 이번 참사의 원인에 저는 뭐 한 진짜 7, 80%가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경찰 같은 경우도 미리 좀 대비할 수 있었던 건 없었나요? 지금 지자체 그러니까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전년도 같으면은 이제 그 기동대가 파견이 됐습니다. 네. 기동대가 파견이 돼서 교통 라인에 줄을 서고 이런 상행하고 하행하고 하는 사람들 인파가 네.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너무 좀 다중 인파가 될 경우에는 좀 몰리지 않도록 사람들의 진입을 좀 막아주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볼 때는 뭐 거의 한 268명 정도의 인원을 투입을 해서 그 할로윈 데이가 이루어지는 행사를 관리를 했던 겁니다. 전년도에요. 전년도에. 네. 또 그 전년도에도 또 그렇게 네. 좀 파견을 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그 파견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구청에서 먼저 조사를 해보니 야 이번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좀 경찰서에서 해주시오. 그래서 용산 경찰서가 지원 협조를 받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이 하고 좀 여의치 않으면은 또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에 기동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입니다. 네.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이 관리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용산구청이 그런 사전적인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용산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은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서 이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의 대응도 참 한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누가 보래도 경찰국 신설이 보이지 않는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찰이라는 것은 명령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범죄인이 있다 그러면 범죄인을 체포하라 그러면은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나서라도 체포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명령 체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직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청권을 가지고 인사에 관련된 제청권이죠. 실질적인 본인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하겠다고 하니 경찰청장의 영이 안 쓰잖아요. 경찰청장이 뭐 자기 직원들을 인사를 할 수 있어야 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똘 뭉칠 텐데 인사는 다른 데서 하니까.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실제 서울청장이 이 경찰청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층부부터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경찰 내부에서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사전적인 어떤 용산구청의 협조 요청도 없다 보니 그거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머무르는 사전은 저 서초에 있었고 네. 하다 보니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약 8개 중대, 8개 중대가 경비를 섰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서초동 그렇지 사저를. 각각 그 4개 중대씩 쓰고 네. 또 여경들이 4개 제대가 2개씩 그러니까 4개 제대가 또 경비를 같이 섰어요. 거기다 출퇴근할 때 경찰들이 이 패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실제 저희들이 그 추산해 보니까 약 한 700명 정도가 이 경비 인력으로 좀 빠져나갔고 특히 용산 그 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그 임무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순위를 대통령실 어떻게 보면 안전에 제일 중점을 뒀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왔으니까. 하다 보니 우선순위가 좀 대통령실 좀 안전에 좀 치우친 게 하나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 해당 당 할로윈 데이 때 질서 유지란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마약과 같은 수사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산 경찰서 중심으로 해서 137명이 파견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58명만이 정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뭐 이런 막대본 같은 걸 갖고 지시본 갖고 지시도 하고 호루라기도 부르려면 정복을 입어야 말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된 사람은 58명이고요. 나머지 79명은 마약과 관련된 분이 50명, 또 외사와 관련된 부분, 성폭력과 관련된 여청과에서 나오는 직원들로 해서 사복경찰이 79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앞서서 10월 13일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마약과의 전쟁을 이제 선포를 하고 왜 이제 한동훈 장관의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그 검수완박을 해서 왜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는 걸 제한하느냐? 이래서 마약 그 범죄가 늘고 있다. 해서 마약과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그 시행령을 고쳐서 마약 수사의 범위를 넓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월 2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하다 보니
할로윈 데이 때 일반적으로 외국인도 많이 모이고 해서 마약 문제를 갖다가 그 수사하는 그런 팀이 들어왔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3팀 15명으로 됐던 거를 이거를 10개 팀 50명에다가 외사 2명을 붙여서 52명으로 편성을 합니다. 거기다가 할로윈 데이 때 용산 이태원만 간 것이 아니라 강남, 그다음에 홍대 앞 3군데를 나가도록 잡은 거예요. 그렇게 잡고 그날을 대비하다 보니까 경찰의 방점이 질서 유지보다는 마약 수사에 집중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 기자들한테 그 함께 출동해 나가서 취재하도록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체 서류에 의하면 이것이 수사가 끝나면 홍보를 하겠다. 기자들이 취재하면 뭐 텔레비에 뭐 이렇게 딱 TV에서 뭐 마약 정과하는 장면,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고 돈 쭉 뿌려놓고 다 찍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사전적 대응도 없었고 또 없다 하더라도 질서 유지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가지지 않고 질서 유지보다는 마약 수사에 초점을 두고 경찰 조직은 이게 유기화돼서 명령 체계가 단일화되지 못해서 다 뭐 서울경찰청장, 뭐 본청장,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다 11시 넘어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8시 반부터 11시까지 다 행적이 묘연해. 다 보고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경찰청 조직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다가 대통령실 이전 등으로 인해서 용산서장의 어떤 자기 임무가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아니, 자기를 임명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 그 용산서나 서초구서에 있는 직원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네.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전하다 보니까 이 경찰들이 쉴 데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길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를 해보면 자치단체 장들이 사전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도 짜고 협조 요청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런 게 없었다. 상당히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와 다른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경찰 역시도 우선순위에서 이 안전 보다는 집회 시위에 대한 관리나 마약 수사 쪽에 좀 관심이 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는 아마 이제 경찰국 신설 이후에 경찰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이 관심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경찰들이 너무 좀 쫓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변호사님께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변호사님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지금 이성만 의원님은 방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장들 쭉 언급해 주셨고 경찰과 행안부 장관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성만 의원님께서 지금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과실이 크고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네.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우선 행안부 제일 큰 정부 다 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인데 어쨌든 행안부 먼저 보면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에 16개 열거적으로 자기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안전관리, 이런 안전재난관리가 있거든요. 그 업무가 총괄하는, 지휘 감독하는 최고 감독자는 소관 업무 중에 최고 감독자는 행안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구체화된 게 이제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인데요. 안전관리기본법, 뭐 재난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법령상 또 마찬가지로 재난이나 안전 사전 대응, 관리 의무, 그 다음에 사후 대응, 총괄, 즉 총책임자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성만 의원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찰국 만들 때 우리 행안부 소속 청장의 지위에 대한 규칙, 이 행안 부령을 하나 또 만들었는데 그
그 부령 2조에 의하면 이제 중요 정책이나 안건 등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네. 아니면 보고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작업이 있었냐?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고 그 전에 이게 안전 대응, 안전 사전 관리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일 수 있는데 기동대, 경비대, 뭐 정보 경찰을 어디다 배치할까 당일날 이게 상당히 중요 정책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이 두 의원께서 국정조사가 된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인즉슨 그 행안부 장관이 그 부령에 따라서 네. 경찰에게 그날 경비나 또는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병력 배치를 요구한 게 있는지 맞습니다. 있다면 그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 아니면 보고라도 제대로 받았는지.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일 것 같고요. 이제 그 두 번째는 이런 안전재난 관리, 사전 예방 의무를 책무, 의무 둘 다 맞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의 책임도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시는 이제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재난안전기본법이죠.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똑같은 서울시 내부에서 발생할 것 같은 우려되는 이런 다중 인파가 운집할 우려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할 그 의무가 있는 거죠. 재난관리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는 작년 재작년에 2020년, 2021년에 헬로윈 그 축제 대비해서 이미 경찰청과 협업을 해서 행정적으로 협업을 해서 당시에 이제 일종의 이제 파견을 나간 거죠. 헬로윈 이태원에 2020년, 2021년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 유도한다거나 이제 안전관리를 이제 경찰과 협업을 해서 도와준 경험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참사가 굉장히 특이한 게 이미 서울시하고 경찰은 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네. 2017년부터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안 했죠. 그렇죠. 예, 안 했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과실이고요. 법률상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또 서울시 조례로 또 유사한 게 똑같이 규정되어 있고요. 사전 대응해야 된다. 다중인파가 우려되는 축제의 경우에는 사전 대응을 해야 되고 직전 직후에도 뭐 관리를 해야 된다. 예,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산구도 마찬가지고요. 조례에 따라서 용산구도 그런 이제 재난안전관리 의무가 있고 안전관리 의무가 조례로서도 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지금 총칭 정부죠. 아무도 이 재난안전관리 또 안전관리 의무를 사전에 이행하지도 않았고 참사 직전 직후에도 아무도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참사 발생 직후에도 피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안 한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국가배상 책임, 즉 민사소송에서 우리 피해자 유가족이나 피해자 부상당하신 분들이 이제 이러한 정부 측의 과실, 즉 위험 발생 방지 의무, 일종의 안전 사전 대응 조치 의무 이런 것들 큰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못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가장 핵심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전에 해왔던 업무다. 이전에는 여기서 하나 제가 또 좀 말이 길어졌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경찰하고 작년 재작년만 봐도 그 이태원 그 참사가 발생한 그 골목 있잖아요. 네. 해밀턴 호텔역 골목에 어떨 때는 바리케이트를 치든지 어떨 때는 호루라기로 일방통행 유도하든지 그리고 인파가 몰릴 걸 또 대비해서 교통경찰이 또 와서 이렇게 운집하면 밀리잖아요. 그 네. 차도로. 그래서 이제 차도로 밀리지 않도록 관리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왔거든요. 영상도 있고 심지어 관련 자료들도 있고 문건도 있고요. 근데 올해는 하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뭐 이성만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그걸 가름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경찰은 워낙 많이 언론 보도가 돼서 정말 진짜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경찰이야말로 다중 인파가 몰릴 게 우려되는 그 축제 같은 행사나 경우에는 위험 발생 방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위험 발생 방지 의무는 이건 법률상 경찰법상 뭐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의무이기도 하고요. 우리 판례는 일종의 조례로서도 위험 발생 방지 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분들이 부상당하신 분들이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소송을 혹시 제기하시면 충분히 즉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관기관들의 형사책임에서 핵심은 제가 이제 오늘 나온 이유기도 한데요. 두 의원님들께 부탁도 드릴 겸해서 사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꼬리 자르기식 수사잖아요. 네. 셀프 수사, 꼬리 자르기식 수사인데요. 사실 여기 뭐 두 의원님은 법을 또 만드시고 그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고를 받았느냐가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휘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안 했다 당시에. 즉 첫 압사가 들어간 신고가 경찰이 공개한 녹취록에 의하면 6시 40분, 30분, 14분인가요? 아무튼 6시경부터 112 상황 보고실에 112에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4-5시간 동안 사실 거의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참사 직전 직후 상황이 어디 선까지, 어디 지휘부까지 인지를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형사 책임에 있어서 네. 업무상 과실치사나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범을 이렇게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디 선까지 인지했냐. 할 수 있었느냐. 즉 심지어 행안부 장관도 6시, 7시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안 취했다. 경찰청장도 그런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대 투입이나 경비경찰에 적절한 투입을 지휘를 안 했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렇게 의율할 수 있는, 즉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되면 정말 안 돼서 지금 막 나와서 국정 조사는 아직 안 했지만 어쨌든 나와서 이제 뭐 몰랐다, 딴 데 있었다, 뭐 캠핑 갔다 거짓말들을 다 하는데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또 싶은 건 112 종합상황실 서울청에 류모 총경이 그분이 보고를 늦게 받았다. 자기 사무실에 있어서. 그게 조금 말도 안 돼. 믿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112 종합상황실이 그 당직자 한 명에 의해서 정보가 전파되거나 뿌려지지는 절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확인한 바로 의하면 당직도 같은 밑에급 경위 경정들이랑 같이 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류총경만 지금 뭐 꼬리 자르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그 부분도 어디 선까지 보고됐나. 그래서 거기서 류총경까지 보고되고 그 윗선으로는 보고 안 된 것처럼 지금 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적으로 우리 지금 용산 안타깝게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용산 정보 계장이죠. 근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이 무자비한 정보, 치안 정책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일종의 사찰과 정책 정보를 넘나드는 이런 일종의 사찰 활동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문건은 대통령 사찰하고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대통령이 네. 어떻게 정책 제안 정보라고 하는 그 SBS에서 보도한 문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 문건에 보면 이제 그 시민단체 동향 그리고 정부는 어떤 식으로 브리핑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마치 이제 우리 국정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문건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일단 정책 정보로도 보이지 않고 사찰인 것 같은데 그런 정보 경찰은 그때 이렇게 대응을 잘 했는데 지금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건
정보 경찰이 파견된 정보 보고관이라고 하는데요. 정보 보고관이 아마 한두 명은 파견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파견이 안 됐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집회 시위는 당연히 파견이 되는 게 폭력 집회로 번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정보 보고관이 정보 경찰이 파견되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축제라서 파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그냥 우려일 수 있는데 아마 정보 보고관이 파견됐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마약 수사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했기 그것도 때문에 그렇죠. 상황 보고서를 올리는 정보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예, 여러모로 이 의원님들께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금 그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집회 시위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정보관들이 쫙 파견이 돼서 사복 입고 다니면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취합해 가지고 이제 경찰력을 움직이고 하고 이런 검거 작전이 대규모로 있었을 때도 아마 정보관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계속 올렸을 것처럼 추정이 되는데 지금 없다고 하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들고 있는 거죠.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민사 형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민사 책임은 이제 통으로 정부가 뭔가 과실이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게을리하거나 이런 경우도 다 인정이 되는데 충분히 인정될 것 같다. 그렇죠? 경찰이든 자치단체든 사전에 대비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해마다 해왔던 걸 안 했으니까요. 형사 책임은 이제 개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요. 형사는 뭐 예를 A 총경 용산서장 보고 받았는데 안 했다. 뭐 서울청장 보고 받았는데 안 했다. 이렇게 개별로 이제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또 몇 가지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차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정조사가 수사와 달리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론회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될 수 있고 또 질문을 하는 의원들한테 저도 세월호 때 이제 해봤는데 가족분들이 궁금하신 걸 쪽지로 해서 의원한테 전달해주면 의원이 그걸 받아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그런 걸 요청하고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이 이제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현장에 있던 분이나 또 112 상황실에 있던 사람들이 그럼 책임질 만한 지휘관들, 서울청장이라든 또는 본청장이 경찰청장이 됐든 또는 행안부 장관이 됐든 그 보고가 됐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파악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경찰들은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워키토키라고 그러죠. 무선으로 통신하는 거. 그 무선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망, 자기가 지휘하는 지휘망, 용산경찰서장이 지휘하는 지휘망, 112 상황을 보고하는 것. 그래서 다양한 이런 무선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열람하기로 했고요. 열람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아직도 되고. 제공은 안 된 겁니까? 오늘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망하고 용산경찰서장의 지휘망은 지금 열람을 하고 있어요. 열람을 하고 계시고요. 네, 열람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 무선 통신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녹음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중요한 거는 핸드폰으로 합니다. 핸드폰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하는 내용이 녹음이 되니까. 그래서 핸드폰하고 이거를 두 가지를 좀 조사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야 이게 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누구누구가 소통했는지 그렇죠, 알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시간대에 네. 이거 왜 소통했느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추궁할 수는 있죠.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용산 참사 당시에도 그 경찰력 투입 직전에는 제 기억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TRS 망을 안 쓰고 핸드폰으로 네, 핸드폰 했었고 세월호 때도 그 123 정장이 그러니까 세월호에 가까이 오니까 그때는 핸드폰으로 집중적으로 통화했었던 사실이 있어서 그걸 반드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참사 이후의 대응도 좀 이상했어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근조라는 글씨 없는 뭐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상한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 같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또는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실 만한 부분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만 의원님부터.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제 그게 토요일 밤에 발생을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불과 사고 발생하고 4일 후에 이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수습의 과정이고 애도 기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행정력이 분산될 것을 우려해서 그러면 보고만 해라. 보고만 하고 좀 수습하는 데 집중해라 네. 해서 우리가 보고만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보고 내용 중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생된 원인이 주체자 없는 행사에 대한 제도적인 미비 네.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주체자가 없는 행사인 경우에는 정부 책임이 없다. 아무도 책임이 없다. 아무도. 그리고 법에 주체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라. 이런 말이 없다는 네. 거예요. 그 대통령부터 용산구청장까지 통일된 기조로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죠. 네. 그래서 야, 이게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국민에게 안전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인데 이거 자체가 깨지면 대통령 자신이 국민이 그 보내준 신뢰를 위배하는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책임이다. 그 자체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론전이 확산이 되면서 지금은 그 말이 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의도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제 희생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또 희생자 중에는 또 진짜 생을 달리하시는 사망자분들이 다수 생겼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한 개의 병원에 이렇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삼성의료원에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의 29에 가까운 시신이 옮겨졌었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분산 배치를 한 겁니다. 네. 분산 배치를 한 것이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우리 희생자의 가족들끼리 만나는 걸. 서로 대화하고 이러는 것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희생자의 시신을 병원마다 하나 내지 두 개, 요렇게 좀 분산 배치한 네. 의도가 좀 보인다. 그래서 이런 유족들이 모이는 것을 사전하게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또 좀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게 정보 보고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다 하시는 얘기지만 그 참사를 뭐 사고라고 쓰라고 그리고 한다든지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 해당되는 사고 추모장 뭐 그런 식으로 만든다든지 리본을 근조라는 그 색깔이 없는 거분 리본 근조라는 글씨가 없는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행위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을 이거 국가가 잘 관리를 못해서 이런 끔찍한 참사가 났고 이 사람들을 희생자니까 잘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접근하기보다는 그저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이다가 길에서 사고를 당해서 사망자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것을 사전적으로 이미 좀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헤이든님 같은 경우 무한 책임이 있지만 법적 책임이 있는지 살펴봐야라는 말이 무슨 말장난인가요? 이런 말씀 남겨주셨고 고석준님은 책임자들 처벌 좀 꼭 해주세요.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이창미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체자 없는 집회 또는 주체자 없는 행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사전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고 할 수 없었다. 법이 없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너무 황당했거든요. 우리가 경찰관 징계집행법부터 말씀하신 경찰법 이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해명을 대통령부터 법 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좀 황당했었던 기억인데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어떤 게 제일 좀 정부의 사후 대응 중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핑계죠. 핑계가 나온 배경을 보면 재난안전관리법에 이제 뭐 60조 이하 좀 밑에 보면 이제 관리 책임자는 지역 축제의 경우 지역 축제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럼 지역 축제는 뭐냐 그러면 뭐 지역 축제는 지역 행사 뭐 지역 행사면 그 지역을 관장하는 관리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요. 즉 뭐 미리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배 축제, 상주 무슨 사과 축제처럼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죠. 상주 사과 축제처럼 뭐 지자체에 이 계속 일종의 뭐 인증받고 이런 것에 착안한 것 같은데요. 그건 재난안전관리법을 전혀 잘못 해석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관리법은 주체자 없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중인파가 운집하고 그러면 행안부 장관, 지자체장은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고 그리고 참사나 사회재난이거든요. 이게 네, 사회재난이 발생한 직후에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돼요. 응급 대응 그리고 행정응원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경찰, 지자체 이렇게 해서 같이 소방도 해서 적절한 사후 조치를 대응을 예,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지금 엉망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요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난안전관리법상 뭐 주체자 있든 없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주체자 없어도 다중운집 행사면 그런 안전관리 의무가 모든 지자체가 발생합니다. 물론 경찰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그 행안부 장관의 그 태도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전 한 5개월 전에는 자신의 소관 사무에는 없는 경찰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치안사무가 치안사무를 없는데. 만들어서. 예. 없는데 경찰국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자기 사무가 한 70년 내내 정부조직법상 있는 안전 재난 관리는 적절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일 중요한 행정안전부니까 제일 중요한 사무는 안 하고 30년 전에 삭제됐던 그 집권 세력에 휘둘릴 수 있다 정치적으로 경찰이 그래서 30년 전에 삭제됐던 경찰국 치안본부처럼 만들고 정작 정말 중요한 업무는 원래 자신의 업무였던 재난관리, 안전관리는 안 하는 것이고 지금은 뭐 하지 말라는 경찰국은 이런 만든 거거든요. 네. 그거 참 좀 법률 전문가인데 그분도 좀 너무 섣불리 했다 또는 너무 잘못했다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자기 뭐 지휘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말하는 걸 저도 봤는데요. 이번에 경찰을 지휘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총괄하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책임져야 되고요. 물론 경찰 지금 실질적으로 인사권도 아까 이성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휘 규칙에 따라서 안건 보고 요청, 보고 의무, 경찰청장의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것도 그 제도적 법적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비해 놔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거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 이제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현안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휘 체계가 경찰국 위에는 행정안전부가 있고 행정안전부에는 국무총리실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있고 당신이 이렇게 도표 그려가면서 브리핑까지 하지 않았냐. 네. 그러면 경찰국이 이번에 잘 되도록 지휘를 했어야지 왜 지휘를 하지 못했냐. 할 수 있었는데 당신 다 이거 하겠다고 바꾼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 치안 문제, 직접적인 문제는 그건 빠져 있습니다. 자기는 인사권만 관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서 우리가
한참 그게 이제 좀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됐는데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문제만 갖고 계속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좀 그럼 녹취록만 어차피 남겨놓고 나중에 우리가 좀 따져서 이게 이 국회에 나와서도 현안질의 시간에 위증을 한 게 아니냐라는 거를 좀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이? 저는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자기가 치안을 빼고 인사권만 넣습니다. 아니 인사 있고 뭐 예산권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획 기능 갖고 있고 그러면 다 하는 거지. 네, 맞아요. 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그렇죠. 책임도 있고 뭐 네. 정부 조직법상 책임 있고 왜 없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빽빽한 근거가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게 아닌데. 근데 제가 그때 그 전후 상황을 쭉 지켜본 결과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작업을 들어갔잖아요. 경찰국에. 그렇죠. 예, 네. 바로 작업을 들어갔는데 장악하기 위해서 그 처음에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7조 3항에 소속청장을 행정각부의 장은 소속청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가 규정되어 있는데 소관 사무에 대해서거든요. 근데 34조로 가면 소관 사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런 말을 하죠. 브리핑할 때 그럼 경찰청은 누가 지휘하냐? 그냥 합리적인 의문 맞아요. 뭐 뚱딴지 같은 섬이냐? 뭐 경찰은 뭔데? 검찰도 지휘받는데 합리적 의문이죠. 근데 그간의 역사를 모르셨던 거죠. 그렇죠. 그분은.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잘못됐는데 그 말이 뉘앙스 취지가 조금씩 바뀌어요. 처음에는 다이렉트로 치안을 관장할 수 있고 내 소관 사무다라고 하셨다가 뉘앙스가 조금 바뀌어요. 마지막에 또 경찰국 설치할 때 유심히 보면.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의원님께 동의를 거의 100% 하는 게 중간에 조금 약간 무서워서 바꿨을 수는 있어요. 치안을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넣지 않았다든지. 근데 다만 그 지휘 규칙도 있고 모든 안건 중요한 건을 보고받고 요청할 수 있거든요. 경찰청장한테. 그게 치안 안건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경찰이 하는 역할이 예, 경찰이 치안을 하는 건데 그게 예. 주임무인데 예. 치안 빼버리고 한다 그러면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근데 그러면 경찰을 뭘 지휘한다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인 치안이 빠지면 아니 그 저는 이번 참사 이후에 또 경악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의원 중에 몇몇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정부와 가까웠던 경찰 인사들의 이 현재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아직 현재 있고 그 사람들의 관심이 딴 데가 있어서 이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행안부 장관이 갖고 싶었던 이유, 뭘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가 역으로 좀 완전히 자기 사람들로 해서 장악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시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전 정부 시절에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다. 맞습니다. 사고가 안 났는데 사고 안 나서 잘 관리해 오던 거를 불과 몇 개월 만에 엉망으로 만들어 놨지 않냐. 경찰국 신설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답변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 문제는 좀 법리적으로 좀 우리 좀 전문 변호사님이 네. 좀 체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추상적으로만 알지 네. 법적으로 뭐 조문 몇 조에서 정확한 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아마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 TF를 만들었고요. 그 TF에서 이제 가족분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세밀하게 아마 법률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저희들도 조금 뭐 좀 주세요. 저희만 주지 마시고 국민의힘도 좀 주시면 되잖아요. 자, 지금 이제 참사 발생 전에 왜 막지 못했냐와 참사 이후의 정부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짚어봤고요. 지금 민주당은 우리 당은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및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이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다수가 참여한다는 걸 좀 보여줘서
이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뭐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희생자들에 대한 뭐 추모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할 건 하고 처벌 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처벌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국민의 뜻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일 날 결국은 그 일단 국정조사 이제 그 계획안이 이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만이라도 문서까지 합해서 이거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결국 국정조사를 계획을 승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저도 이런 있을 수 없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볼 때 야 이거 대한민국이 안전한가?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잘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단독으로라도 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여연대하고 민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동 대응 TF를 만드셨어요. 뭐 시민단체들은 이후에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는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동 대응 TF 만들어서 이제 피해자 중심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인데요. 일단 비공개 간담회 거치고 유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들이 그간의 경험들이 이제 축적됐거든요. 사실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 축적이 돼갖고 피해자 중심적으로 해서 아까 이성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적절한 네트워크를 구성할지. 근데 사실 유가족분들 중에는 그걸 좀 꺼려하시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 좀 뭐 제외하고선 아니면 별도로 하더라도 이렇게 적절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른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법적인 대응을 또 하고 이제 재발 방지 그리고 아직 뭐 성숙된 논의는 아닌데요. 그 이제 독자적인 좀 진상 조사 위원회나 뭐 이렇게 시민단체와 피해자가 참여하는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다 열어놓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성만 의원님 말씀으로는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또 무소속까지 포함한 에서는 이제 국정조사를 24일 정도에는 좀 계획을 의결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고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이제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으로 여러 가지 법률 지원 및 진상규명 활동 등을 기획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다 가족분들 뜻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급하게 저희가 이제 참사 전에 왜 이 참사를 막지 못했는가, 그다음 참사 후에 정부의 대응은 적정했는가, 또 각 상황에 대한 어떤 법률적 쟁점들 이런 것들 좀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향후 계획 그리고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마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 뭐 이런 방송 더 해서 국민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제가 느끼는 거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는 언론 보도가 줄어든 속도 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좀 긴급하게 저희들도 좀 준비를 해본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좀 계속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가 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 200분 넘게 계속 시청을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나와주신 이성만 의원님 그리고 이창민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